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박종훈 지음 부의 시그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본문 일부입니다. 프롤로그. 유튜버와 언론이 추천한 종목만 따라다니면 왜 돈 벌기 어려울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경제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제, 금융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증시 분석뿐만 아니라 섹터나 종목에 대한 전망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콘텐츠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경제 유튜브에 의존해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KBS 경제 유튜브인 박종훈의 경제 한방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유튜브가 추천하는 종목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유튜브는 대중이 많이 찾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어서 유튜브가 추천하는 종목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유튜브는 대중이 많이 찾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어서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보고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지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조정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주식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맹신하고 위험 신호를 모조리 무시한 채 자신만의 확신에 차서 투자를 시작하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볼까 고민하면서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두세 개만 찾아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판단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하는 다른 영상들을 더 자주 노출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경제 유튜브 채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한다고 착각하는 정보 왜곡을 겪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콘텐츠를 더 많이 찾을수록 유튜브 알고리즘은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유통하게 되고 그 결과 삼성전자 콘텐츠는 점점 더 인기 콘텐츠가 되어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 역시 커진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광고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를 더 많이 유통해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이를 양의 되먹임, 포지티브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한데요. 일단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할수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삼성전자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게 되어 관련 콘텐츠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이 삼성전자 주식에 가장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 대중은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문제는 대중이 특정 주식에 뜨겁게 관심을 두고 그 주식을 살 때가 대체로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유튜브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콘텐츠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그 주식을 살 기회라기보다 오히려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덕분에 우리가 놀라운 지식의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유튜브의 한계와 문제점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기에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도구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하면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언론은 유튜브보다도 한 발 더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중의 관심이 정확히 정점에 이를 때 언론이 기사로 다루는 횟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회수나 열독률을 올려야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 같은 언론의 행태 때문에 과거 증권가에서는 소문에 사서 기사에 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유튜브나 언론에서 특정 종목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한 뒤에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나 언론과 같이 남이 잡아다 주는 물고기는 이미 상했거나 상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넘어서려면 남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만 뒤쫓아가기보다 새로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내고 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시점을 넓혀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볼 때도 이 같은 왜곡 현상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을 사놓고 난 뒤에는 주가 상승만을 바라게 되고 자신의 희망을 확신시켜주는 콘텐츠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다는 유튜브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더 자주 노출되고 유튜브 제작자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주가 상승론을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을 다룬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가 하락을 전망할 정도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 그때를 기점으로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만 의존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시장을 파악하고 날마다 쏟아지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지식과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 금융시장의 역사는 물론 금융시장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대공황 이후 90년에 걸친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 인류 역사상 전에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버블의 특성을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거대한 변화의 물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쳐왔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융정책과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정반대의 위협 속에서 속출하는 코로나19 변이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대체로 가장 큰 부의 기회는 거대한 변화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대변혁의 시대에는 미리 그 변화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의 열매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혼란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펼쳐질 변화와 이에 대비할 구체적인 전략까지 조목조목 다룰 것입니다. 1장. 예측이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강세장 3년차. 중요한 건 돈의 흐름.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 주가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혹 내일의 주가를 확언하는 분도 있지만 주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제 아무리 대가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 사냥꾼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남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는 전문 투자자 칼 아이카는 2020년 2월 렌터카 회사 헐츠의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16억 달러나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폭등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여러 구루들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여전히 워렌 버핏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런 워렌 버핏조차 항상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던 2020년 2월 미국의 CNBC 방송에 출연해 그 누구도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견했던 투자의 대가라 할지라도 이번에 또다시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 달리오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정확한 분석력을 기반으로 증시 호황은 물론 경제 위기 때조차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려 헤지펀드의 제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투자의 대가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계속 비관적인 전망을 고수한 탓에 보수적인 투자만 고집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게다가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금을 더 사라고 했다가 금값이 떨어져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펀드 해지가 잇따르면서 그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회사의 운용 자산이 25%나 줄어드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요. 2020년에 비교적 정확하게 주가를 예측했던 사람은 행동주의 투자자로 불리는 빌 에크먼 등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빌 에크먼도 미국 주가가 대폭 상승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심각한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명성만 믿고 이번에 누가 주가의 향방을 맞출지 추정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의 대문호인 마크 트웨인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라는 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크 트웨인이 정확히 이 말을 했는지 분명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지혜가 담겨있는 격언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과거에 반복되어 왔던 증시의 흐름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시 흐름과 과거의 패턴을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던 이유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이번 증시 흐름의 특징이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될지 아니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날지 조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증시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요. 1929년 대공황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90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는 13번의 주가 폭락과 이에 이은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강세장이란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며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시장을 뜻합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등이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대형주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의 주가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첫 1년차와 2년차, 그리고 3년차의 S&P 500 지수 상승률의 평균을 내보면 이전 페이지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그래프에서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바로 강세장 1년차 상승률이
무려 47%나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강세장 1년차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의 상승장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제로금리를 선언한 연준이 양적 완화까지 단행하자 2009년 3월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1년 뒤 S&P 지수가 69%나 치솟아 올랐습니다. 더 극적인 강세장 1년차는 코로나19 직후 찾아왔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과 동시에 2020년 3월 23일 2237을 기록했던 S&P 500 지수는 정확히 1년 뒤인 2021년 3월 23일 3910으로 무려 74%나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대공황 직후 주가가 반등했던 1932년의 주가 상승률인 1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쯤 되면 연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준의 미세한 정책 변화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비유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직후 시작된 강세장에서 1년차 증시의 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이유도 모두 연준 덕분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6년에 걸쳐 3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양적 완화에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는 단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란 연준이 달러를 찍어 시중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같은 우량 채권을 사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라면 돈을 찍은 만큼 해당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한 미국이기에 연준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서 은행에 뿌려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풀린 돈이 증시로 흘러가 주가 상승률이 여느 강세장 1년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강세장 2년차의 평균 상승률은 11%로 낮아졌습니다. 강세장 1년차에 엄청난 상승을 경험한 투자자들에게 고작 11%밖에 안 되는 상승률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9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연평균 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1%에 이르는 2년차 상승률은 연평균 상승률을 넘어서는 양호한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지난 13번의 강세장 중에서 대공황 직후였던 1933년을 제외하면 주가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 투자자라면 과거 13번의 강세장에서는 굳이 성급하게 2년차의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의 증시 분석 기관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강세장 2년차에는 평균 16% 하락했다가 반등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켄 피셔가 종종 이 같은 분석을 인용해 시장을 설명하는데요. 그가 2021년에도 미국 주가가 시원하게 오를 것이라고 장담한 데는 이 같은 과거의 패턴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2021년 미국 증시 전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 3년차 패턴은 좀 달랐습니다. 과거 13번의 강세장 3년차 평균 상승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S&P 500 지수 상승률이 평균 1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차 상승률은 평균의 절반도 채 안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13번의 강세장 중에서 5번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강세장 3년차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상승으로 끝난 경우에도 중간에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강세장 3년차인 2011년 가을이죠. 그 당시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8.3%나 떨어지는 급락장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세장 3년차에는 생길 수 있는 변동성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차 주가 상승률은 왜 그렇게 평균적으로 저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큰 폭의 하락세를 겪는 경우가 있었던 걸까요? 3년차의 주가 상승률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강세장 3년차에는 고용 회복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돈줄을 죄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요동친 겁니다. 처음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주가는 곧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물 경제, 특히 고용 회복은 아주 더디게 진행됩니다. 연준은 이를 빌미로 실물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돈 풀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2년차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강세장 3년차쯤 되면 연준의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돌면서 임금 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준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강세장 3년차였던 2011년에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자 전 세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이 본격적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하는 강세장 4년차 이후에는 그 나라 경제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별로 주가에 큰 격차가 생깁니다. 강세장 4년차였던 2012년 이후 실물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미국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실물 경제 회복이 더뎠던 우리나라나 유럽의 주가는 오랫동안 주가가 정체되는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반복된 13번의 강세장 패턴인데요. 이 같은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반복된다면 참 투자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유사할 수 있어도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강세장이 이전 강세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번 강세장은 과거와 다른 독특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경기 부양책이 너무나 강하고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강세장 1년차 주가 상승폭이 여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주가를 매우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됐지만 3년차 이후에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경제 위기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융회사에다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대중에게 돈을 뿌리는 재정 정책까지 썼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9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쓴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까지 단행했습니다.
물론 적절한 부양책은 미국 경제와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거대한 부양책은 경기를 뜨겁게 달구어 오히려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대규모 부양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제 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같은 현상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와 유사합니다. 당시 미국은 2만 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40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곧바로 유럽 국가들이 반격을 시작했고 그 바람에 대공황의 피해만 더 커졌습니다. 만약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된다면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국제 간 공조 체제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패권 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해 나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패권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에 시작된 강세장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공황 이후 잦은 금융위기 속에서 연준이 엄청난 위기 대응 능력을 축적해왔다는 점입니다. 마치 인간이 면역체계나 백신으로 이미 한 번 경험한 바이러스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연준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위기에는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도 끝없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해왔기 때문에 제 아무리 뛰어난 연준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단 과거의 상승 패턴을 참고해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연준이 막기 어려운 새로운 돌연변이, 즉 앞서 소개한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돌발 변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위험 요소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시그널을 한 발 먼저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2020년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부동산은 물론 주식과 파생상품, 암호화폐 열풍까지 대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의미의 영끌 투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만큼 냉혹한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온갖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돈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치는 곳이 투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성공담에 혹해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돈에 사로잡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냉혹한 투자의 세계에서 남들처럼 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아무런 조사나 연구 없이 전 재산을 걸었다가는 진정한 부자의 길인 선택의 자유를 얻기는커녕 돈의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공부와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의 시간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사서 나의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일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현재 하루 종일 주가나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만 바라보면서 투자에 과도한 시간을 쏟고 있다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미래의 부의 축적을 위해 현재의 삶의 여유를 과도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란 미래의 행복과 현재의 행복 중에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부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의 투자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인 성공 방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자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투자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몇 %만 하락해도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루에 수십 %가 오르내려도 비교적 담담하게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전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자신에게 맞는 나만의 투자 방식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보다 도전적인 투자 대상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투자 상품의 비중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의 방식을 찾아내 투자의 원칙을 세워두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재도 그리 힘겹지만은 않을 겁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의 대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책과 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풍요롭고 안락한 미래만큼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 매몰되더라도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그 사실을 명심한다면 투자는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주는 소중한 수단이자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런 투자의 길을 안내하는 조그마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